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깡패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깡패에 비유한 셈인데요. 여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향한 막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 간의 충돌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제 의총 갖고 사실상 부결적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워낙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엉터리 같은 영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제거한 것은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 제거의 원조 설계자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가짜뉴스 깃발만 나부깁니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대선 불복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해지고 더 극악해질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유괴범에게 끌려가는 어른 나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체포 동의안 부결에 앞장서고 있지만 그 뒤에는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예전에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현동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지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일단 발부한 영장이고요. 이 발부한 영장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이제 뭐 통과되느냐 마느냐 결정했지만 결국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이 될 경우에 법원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자, 근데 뭐 엉터리다, 뭐 가짜뉴스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가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제3자가 누구냐?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기소나 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 바로 이 사법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뭐 가짜뉴스다, 엉터리다라고 말만 하실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증명은 누가 하느냐? 판사들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판사한테 가지 않죠? 지금 판사한테는 안 가면서 국회에서 본인들의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그냥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안, 즉 이 대표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혐의고 이게 만약에 장난이고 깡패 간짓이고 라고 한다면 아마 판사가 봐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 깡패가 이 장난으로 엉터리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아마 판사가 그렇게 판단해 줄 겁니다. 네. 근데 왜 거기에 안 가고 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석을 가지고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것인지 예.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네. 자,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발언, 수위가 거칠어졌습니다. 직접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이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입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깡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자신을 잡으려고 가족, 친구, 후원자, 이웃, 지지자, 아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하고 있다. 고통이 크다. 이렇게도 반발을 했습니다. 자,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좀 낯선 비유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깡패랑 깡패는 죄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전주 나이트파 출신이라고 언론 보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만배 씨 구속 나왔을 때 오토바이 헬멧 쓰고 데려간 최우양 전 쌍방울 부회장도 뭐 목포의 깡패 출신이라고 하지 않나.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의 국장급으로 특채한 그 모 고위 당직자 같은 경우는 과거 성남에서 이 조직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또 조폭 출신이다 해서 언론이 떠들썩했었습니다. 또 성남시장 할 때 국제 마피아파 깡패들이 성남시장실에 책상에 다리 올리고 사진 찍은 거 공개되면서 화제도 많이 됐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온통 깡패랑 깡패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은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게 국회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깡패로 부르면 안 된다. 피의자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 잡는 검찰이었던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 운운하는 게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일까? 오히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주변에 깡패들이 많았다는 것만 부각되는 잘못된 프레임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잡는 것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장희찬 이사장이 말씀하신 뭐 깡패 이야기, 이재명 대표 주변에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중에 전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뭐 그중에 또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 찍은 사진 그분은 뭐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다른 것들도 있고 또 과거에 뭐 조폭이었다 하더라도 또 뭐 이렇게 달리 사회생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꼭 볼 건 아닙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와 조폭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고 김성태 회장과 또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더 뭐랄까 검찰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서전 위원장.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비유로 말한 거는 이제 깡패란 이야기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또 잘해야 되고 대통령은 이런 공정과 상식에 맞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그리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는 평등하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검찰이 하는 행태 자체가 우리가 보통 뭐 검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의사는 아픈 곳에 환자를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귀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검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를 찾아서 하는 것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서 우리는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증거를 가지고 한다는 그 당위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대다수 국민 오늘 또 뭐 여론조사가 나와서 또 이제 공표는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 검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도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야당에게만 과도하게 수사권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2,000명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일부의 검찰인데요. 혹은 2,000명 검찰 그 조직 내에서도 70년 역사의 검찰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것이 약간의 국민이 봤을 때 오해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 부분 또 자정하는 노력을 검찰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나와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장이 엉터리다 이런 반발을 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 제가 관련 업자들하고 공모를 했다, 짜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짰으면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겠죠. 근데 저는 그들이 원하던 바와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영학 녹취록에 저한테 모든 걸 숨기고 저한테 들키면 안 된다.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는데 청탁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참 구속영장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장미 변호사, 네. 뭐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해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간 내용보다 빠진 내용이 또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428억 넣지도 못했죠. 왜 넣지 못한 부분이 중요하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본인이 이 위탁받은 임무에 해태해서 이득을 챙겨야 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내지는 제3자에게 이득을 줄 때 본인에게 손해가 가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에게 귀속했다는 돈의 흐름을 검찰이 넣어야만 사실 이 수사의 마침표는 찍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 회자됐지만 사실상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사실관계를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단히 유리한 김만배 씨의 기자와 나눈 대화가 기사화된 부분을 보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를 만난 취재 기자가 그 사실관계를 몰래 녹음을 해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명목으로 추가적인 기부 체납 등을 받아갔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관계가 증거인멸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굉장히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없는 죄를 만들 줄 몰랐다. 대선 패배의 업보다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구속영장을 두고 이재명 지금 당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수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항변하고 싶겠지만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수사팀 말고도 성남지청이 아직 남아 있고요. 다른 중앙지검의 다른 수사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쪼개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곳에 모아서 수사를 할 것을 다 각 지청으로 보내야 된다 해서 나누기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장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사팀에서 한 요 수사만 가지고 구속영장 170여 쪽이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가 뭐 400몇 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수사팀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향후에 김만배 씨가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가 종결이 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다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변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형사사건을 많이 해보신 분인데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꾸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호도를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또 기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말씀을 당당하게 잘하시는데 왜 이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영장과 다르게 그 녹취와 다르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영학 녹취록을만 갖고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증언만 있지 않느냐 해놨는데 이걸 뭐 녹취록에 있는 걸 봐라라고 하는 거는 뭐 본인들도 증언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아예 그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일당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든지 임대주택을 배제한 것이라든지 용적률을 올려준 것이라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을 4단계 이상 해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뭘 안 해줬다고 하는 것인지 네. 국민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당당하다면 그 말 그대로 그 국회의원들한테 빚을 지지 말고 그 법원에 나가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쓴소리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그 후폭풍은 없겠느냐. 뭐 이런 취지인데요. 자, 서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정당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정권을 이제 네. 획득해서 그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걸 법안을 발의하는 게 맞아서 뭐 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 관련 없이 총선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인데요. 체포안 표결 자체가 뭐 가결이 나왔던 부결이 나왔던 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네. 또 당 입장에서는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입안하고요. 또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럼 총선 기획단에서 그런 전략을 하는 것인데 네. 다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이 정말 특권으로 비치는 것인지
혹은 어떻게 보면 뭐 약자의 컨셉은 아니지만 그건 검찰 자체가 강자의 입장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다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 체포 동의안과 그 총선의 어떤 승리의 비책과는 연결하는 건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뭐 부결됐을 때, 가결됐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하실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27일이죠. 체포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 날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텐데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 의원 때보다는 더 긴 시간을 할애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처럼 하지 마라. 나중에 업보가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벌써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민주당의 말씀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 설렁설렁 하고 넘어가자라는 말씀 같은데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죠.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이제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본인도 국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네, 박범계 의원 걱정해 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본인도 하셨지 않나요? 네. 본인도 법무장관 시절에 그 영장 이 청구에 대해서 그 발표를 했던 적은 저는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게 우리가 듣면서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네. 이거는 법무장관이 해야 될 의무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그에 대해서 구속 사유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일단 검찰이 한 걸 대신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야 되는 게 당연히 법무부 장관 해야 될 일이죠. 네. 자, 근데 그 법무부 장관 하셨던 박범계 장관이 그 대충 해 그냥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게 과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금을 받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이야기인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십니다. 저 모습들을. 국회에서 하는 모습들을.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가부를 찍으면 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허락된 상황에서 충분히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무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정도 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173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소장과 같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걸 압축한다 하더라도 꽤 긴 시간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거를 가결시켜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사례와 등등을 들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 시간보다는 상당히 길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장미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검사 사표 쓰고 법무부 장관직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든 추미애 전 장관이든 이 절차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에 적시된 범죄 사실 정도를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그쳤던 겁니다. 이렇게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마치 유죄의 확증을 갖고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 사실들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뭐 조적저다 이래서 뭐 조국 전 장관의 적은 조국 전 장관이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더 문제는 이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한동훈 장관 참 고맙고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부담이 아닌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지난 정부 돌아보면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이기 이전에 나는 여당 국회의원이다라는 정말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기시고 여당 국회의원답게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셨거든요. 예. 거기에 비하면 한동훈 장관 정치적 중립의 의무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자세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 예. 나중에 이재명 대표나 앞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노웅래 의원 이 혐의들이 재판에서 밝혀졌을 때 예. 맞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걸 기어코 부결시킨 우리 국회 민주당 참 잘못했다라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혐의가 드러났을 때 아니 왜 그때 제대로 설명 안 해서 이거 부결되게 만들었느냐라고 우리 국민들이 또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예.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계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왜 야당 대표를 향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한동훈 장관에게 있어서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소명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것 같고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 돈봉투 주고받는 부스럭 소리 들렸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구체적 설명이 나와도 부결을 시키겠죠. 다만 국민의 판단은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 예. 민주당을 심판하는 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여야는 어떤 입장인지요? 의총 마친 민주당의 어제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 한번 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마감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도 좀 있었을까요? 가결? 네. 가결 안 돼. 대표님 그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원 가결은 안 될 거예요. 공천으로 달래고 분란을 만들지 말라며 어른 결과가 자율투표를 가장한 강제 당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사탕 꼬임에 넘어가 유괴범에게 끌려가는 어른 나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네, 뭐 여야 간의 입장 팽팽합니다. 사탕행 꼬임에 넘어가는 어린아이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자, 소진 위원장 뭐 자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부결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죠. 그는 이제 부결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저는 이탈이라는 것 자체의 컨셉도 좀 애매한 것인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리 강령 계속 본다고 하시듯이 정말로 양심과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서 구속영장 사유서를 보고 그때 이제 소신껏 투표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를 살리고 우리 민주당을 살리게 했지 않냐. 왜냐하면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좀 반감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검찰이 이번에 불구속 기소를 했다라면 저희 민주당은 아마 폭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 야당의 어떤 강압으로 어떻게 보면 구속해야 되는데도 불구속했다는 그런 논리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헌의 80조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80조 3항에 검찰 탄압에 의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수 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불구속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이 다닐 수 있지만 이게 보면은 검찰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 서른 의원이든 어떻게 보면 비명이 아니고 반명까지도 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대표 행보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검찰의 이 구속영장 사유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예. 같이 이제 동의하기 때문에요. 이 예. 부분에서는 검찰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 어차피 이게 통과 안 되면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을 떠나서 이 민주당 당원 바꿀 때 정치적 탄압이라는 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쨌거나 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탄압받는 당대표의 모습을 좀 연출을 하는 것 같은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가 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성남시장 행정 권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범죄를 속이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발각됐을 때 그
성범죄를 처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간단한 사건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당론을 통해서 부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대다수 국회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위험을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구속영장 청구 또 그 다음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부결이 아닌 가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적시된 구속영장 이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거기다 이제 정자동 뭐 호텔 특혜 의혹 그다음에 지금 성남 FC 사건 이 성남 FC 사건은 심지어 뇌물을 공여한 자들을 다시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예.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오늘 뭐 경기도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사건 전부가 지금 각 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영장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 한 번은 뭐 부결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다음 영장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설사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도 이재명 당대표를 지킬 것인가 하는 점에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이게 너무 이재명 대표만 탈탈 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를 안 저지르면 이게 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남시장 할 때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이 범죄를 그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 지금 뭐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도 밝혀졌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지금 뭐 쌍방울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모든 행위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탈탈 털었다.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그 검찰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네.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정적 제거다. 이 정적 제거도 말이 안 맞는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5년 임기 끝이에요. 그럼 다음 정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이낙연 후보와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져온 의혹들이고 이것이 수사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들을 통해서 일부 의혹도 제기가 됐고 또 관련해서 뇌물을 공여했던 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점점점 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걸 자꾸 이재명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수사가 정치 수사로 전환됐다 이런 주장하는 것도 일반 네. 국민들과는 또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자신은 구속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어디 도망가겠냐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을 했는데요.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도주 상습범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이건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자서전에 예. 예전에 이제 그 성남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검사 사칭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있을 때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그때 이제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예. 그 동생의 이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네. 이런 걸 외우고 갔습니다. 예. 이런 걸 외우고 가서 그 대에서 이제 도망갔다 또 누구 집에 숨어 있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네. 본인이 직접 이제 써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이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를 버려라. 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성남시장 되기 전에 그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저렇게 이재명 본인의 책에다가 네. 써놓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뭐 도망가 이런 것들하고는 좀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과거에 본인이 경험이 있다는 거죠. 예. 경험이 있고 도망간 경험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생겼을 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체포영장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와서는 내가 어딜 도망가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어떤 모순적인 의미를 지적하는 거죠. 본인이 딴 사람한테는 도망가겠다라고 대통령한테도 도망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분이 본인은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일부에서는요, 대장동은 윤석열 그리고 검찰 게이트였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보시죠. 대장동에서 이재명 대표 돈 받은 얘기가 그 체포영장에도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아니라 알고 보니 대장동 사건은 검찰 게이트였다. 그래서 이 판을 제가 만들었고요. 김만배 그리고 곽상도, 박영수 그리고 최재경 그리고 가운데 큰 얼굴 윤석열 검찰. 대장동은 윤석열 그리고 검찰 게이트였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그리고 검찰 게이트가 바로 대장동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민 변호사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대장동 일당과 윤석열 전 검사의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이 있죠. 2011년도에 중수부에 있을 때 부산 저축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브로커 조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냐? 박영수 전 특검이었죠.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전 검사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건 다른 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를 했고 실형까지 선고가 받았던 사안이죠. 그때 부실 대출이 대장동 일당의 시드머니가 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시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지를 서영교 의원이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는 객관적이고 담백한 수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방검찰청 단위의 검사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60명이 넘죠. 수사관까지 합치면 수백 명 단위입니다. 지금 전국의 검사 수는 2,0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맥락 없이 공정하게 법치주의에 입각한 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주류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부결을 해야 된다는 민주당 기존 주류 정치인들의 목소리,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저는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이재명 대표가 된 상황이니까 뭐 주류가 이제 이재명계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주류와 비주류 개념은 뭐 당권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요. 제가 사실 정치하고 방송하기 전에요. 네. 웹소설과 웹툰 시나리오 쓰는 일을 했었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나름 웹툰 작가 출신의 상상력으로도 네.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 게이트다 하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상상력입니다. 서영교 의원 이제 정치 어려워지시면 소설 쓰시면 진짜 성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본인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정책실장 그리고 김용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시의원도 했었죠. 네. 또 유동규 지금은 갈라섰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죽 아꼈으면 성남시 인수위원으로 임명했고 이 개발공사 본부장 사장 직무대행을 줬다가 나중에는 경기도지사 갔을 때는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줬어요. 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떡볶이 싫어하는 황교익 선생 주려다가 못 준 자리예요. 그 정도로 중량감이 있는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유동규에게 줬을 정도로 유동규가 측근인데 이 사람들이 다 줄줄이 기소되고 구속되어 있는 사건이고 최종 결재권자 드러난 서류마다 이재명 대표의 친필 사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초과이익 환수 의견 제시했는데 3번이나 윗선의 압력으로 무마되었었다라고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나오는지 저는 네. 이 상상력에 그냥 예. 혀를 내두를 따름이고요. 정말 서영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자신 있으면 네. 체포동의안 뭐 이거 가결 부결할 거 없이 2018년에 권성동 의원이 당당하게 임시국회 열지 마라. 나 심사 받겠다 나가서 영장 기각됐던 것처럼 예. 이번에도 임시국회 필요 없다. 나 심사 받겠다 해서 이재명 대표가 심사 받으면 됩니다. 만에 하나 기각되면 네. 그때 이재명 대표 완전 살아나는 거죠. 예, 예.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네, 뭐 결과를 놓고는 뭐 저희들이 뭐 예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뭐 웹소설가 이야기하셨는데 뭐 개인적인 평가라고 보겠습니다. 그건요. 자,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제 곧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저희들이 미리 뭐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민주당 쪽에서는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닌가 싶고요. 의석이 워낙 많으니까 뭐 부결 쪽에 더 가깝다 이런 전망은 있는데 27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잠시 저희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유튜브 방송 계속 고정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추가 폭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이 대표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대표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뜻이 맞은 거죠. 우리한테 뭐가 없었느냐면 정치적으로나 혹은 뒤에서 받침해줄 국회의원 찾아갔는데 나 몰라라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방담을 다 갖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입법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들 몇 명 만나게 해주고. 하여튼 이재명은 그거 인연으로 만났어요. 네, 유 전 본부장 2009년 당시 자신의 리모델링 연합회장으로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대표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다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부대변인이 국회에서 김진표 최고위원이었나요? 주제로 이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도 열고 이런 인연들이 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유동규 전 법무부장 이야기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100회나 한다고 그러니까 예. 어떤 이야기 나올지 지금은 이제 아마 초기에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시기의 이야기가 이제 이번에 첫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왜냐하면 성남 같은 분당 같은 경우는 이 제대 관심이 뭐냐면 이 분당이 건설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이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었죠. 그때 이제 유동규 씨가 그 사업들을 본인이 관여했던 것이고 당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정치에 나갔다가 실패를 하고 당시에 이제 그 지역 출마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당의 부대변을 합니다. 부대변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정동영계로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인섭 씨라고 본인이 이제 그런 소개를 받아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부대변을 하고 본인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표를 좀 모아고 지역에 기반을 마련해야 됐던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유동규 씨의 어떤 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어떤 합의할 수가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까워졌고 저 시작이 이제 이후에 성남시로 이어졌고 성남시에 직접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04년, 2005년 되면서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제 바뀌거든요.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 씨가 그게 핵심적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측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유동규 정도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본인도 아마 굉장히 많이 섭섭했고 이 사건이 사실 대장동 사건이 전환점이 있었던 게 바로 그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따져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한테 그렇게 측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저도 지금도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유 전 본부장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접근한 것 같다. 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렇게 접근했다. 이런 주장을 또 하네요. 보시죠. 시장 준비에 시작할 무렵 그쯤에 이제 이재명하고 그때 이제 리모델링 나는 그때 연합회장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만났어요. 그때 민주당은 뭐냐면 분당에서는 거의 또 하나의 대구라고 보셔도 됐어요. 거기에서 이기기란 어렵잖아. 근데 이번에 시장을 꿈을 꾸고 있어요. 하진 게 뭐냐면 리모델링이었어. 유동규가 리모델링의 선두자로 자리매김돼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분당 사람들의 재산이 증대된다는 욕망을 붙여주는 거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거를 편승해야 분당 사람들이 본인을 찍어주니까 후원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후 이재명은 유동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또 예고편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서 전 위원장. 네, 저도 대구에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분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힘든 지역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제 성격이라든지 행보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더라도 모든 대한민국은 아니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래도 이재명이 일 잘한다라는 게 저런 부분인 것이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해서 분당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은 저런 행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 분당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함께 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본인들은 감옥에 갔다. 그리고 유동규는 다 아시겠지만 1년 전에 검찰에 의해서 428억이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검찰은 700억은 유동규 자네 것이라고 해서 검찰, 법원에서도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서 구속이 됐는데 그게 뒤집혀진 것이거든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생활고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100회 안에서는 정말 검찰에 대한 그 안에서 어떤 회유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화 드라마식으로 설명할 기회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해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은 거기에 부정행위가 들어가면 잘못되는 것이지만 정책, 특히 시민의 삶을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규 저 분의 일방적인 주장, 즉 활용해서 표를 얻고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어떠한 법적 조치도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유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그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받고 나오고 나서도 그 상당히 자신감 있는 말투로 이재명 당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폭로를 했는데 아무런 그 반응이 없는 걸 보면은 이번 그 유튜브 안에서의 폭로도 아마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유동규 씨가 계속해서 이제 그 관련된 폭로를 이어갈 텐데 이 사실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 증언이 나오고 유튜브로 나오게 된다면 그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법정에서 한 그 증언을 우리가 기사로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사건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치명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돈 좀 벌겠다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고민정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그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서 돈 벌겠다고 한 사람 바로 김의겸 의원 아니었습니까? 김의겸 의원이야말로 청담동 술자리 그걸로 후원금 다 채웠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고민정 의원이 같은 당에 있는 김의겸 의원한테 해줘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유동규 씨에 대한 증언은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것을 단순히 뭐 드라마다 허위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동규 씨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내보내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매주 3편 정도 유동규 씨의 그 증언이라 그럴까요? 그게 나간다고 합니다. 한 50분 분량으로 뭐 이렇게 내보내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자,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많은 기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겠네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성남FC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을 비교를 합니다. 경남FC도 후원금을 모았는데 그럼 같이 조사해서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성남FC는 뇌물이고 홍준표의 경남FC는 모금입니까?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지사는 대놓고 기업들에게 경남FC 후원을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기업들과 사진을 찍어 홍보를 하며 정치적 치적을 쌓았습니다. 네, 자, 뭐 이재명 FC는 뇌물이고 홍준표 FC는 모금이냐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민주당 쪽 주장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이현정 의원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도 법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건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성남FC면 경남FC는 구단주가 시장이고 지사입니다. 근데 광고 당연히 유치할 수 있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부정한 청탁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즉 왜냐하면 그 관내에 있는 뭐 기업들한테 자 우리 좀 후원해 주십시오. 뭐 우리 FC 잘 돼야 되니까 후원 좀 해주십시오. 당연히 할 수 있죠 유치 활동을. 근데 문제는 이거 돈 내면 내가 뭐 민원 하나 들어줄게요. 그러면 뭐 해주세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기본 상식입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께서 자꾸 이제 비교하시는데 그러면 경남 FC 할 때 홍준표 당시 지사가 뭔가 부정한 청탁, 땅 저 농정을 높여줄 테니까, 그다음에 용도 변경해 줄 테니까 광고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십시오. 그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이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 저 시도 단체에 있는 FC들은요 다 광고 유치 활동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셔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서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의 기본 상식이 없는 것이죠. 예, 홍준표 시장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권이 있는데 지사는 그런 게 없다.
뭐 지원하는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서는요, 예전에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받을 때 홍 시장 사례 언급했다고 하니까 그럼 고발해라, 그럼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가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할 텐데 그 차이를 민주당이 혹시 착각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대가성을 주고받은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성남FC 제3자 뇌물로 공소유지 어려울 것과 마찬가지로 경남FC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경남FC를 문제 삼지 않았다면 성남FC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부정청탁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수사선상조차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은 본인이 인허가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본인의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들여다보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민 구단에 귀속된 광고 금액을 뇌물성 성격이다라고 해서 기소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수사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수사선상에 오르면 그 결과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저는 홍 전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홍 전 시장 만약 뭐 문제 있다고 하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라,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곤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범죄 수사라는 것이 아무나 뭐 붙들고 해서 저 사람도 수사했으니까 너도 수사하자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나 경찰이 그 범죄의 단서, 그러니까 수사를 할 만한 혐의가 나와야지만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증거를 그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압수수색도 하는 것이고 관련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구속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똑같이 그 경남FC를 운영했는데 왜 수사 안 하냐? 이거는 정말 그 법조인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주장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당시 도지사, 그 경남지사가 당시에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혐의도 없는데 다른 데도 뭐 성남FC처럼 운영을 하니까 다른 데도 다 수사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 민주당의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같은 그 광고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대가성으로 어떤 그 민원을 들어줬느냐 바로 이 부분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돈으로 사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그 뇌물죄의 그 법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방송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실질 심사를 받고 또 애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걸 충분히 주장했으면은 이게 뭐 구속 기소도 갈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논쟁을 하는 것조차도 저는 국민을 굉장히 피로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대구라서 뭐 대구시장 편드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하라는 게 아니고 저렇게 지사나 시장은 이렇게 축구단 운영할 때 광고비도 받고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수사를 받고 범죄인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133억 후원이라고 하는데 133억 안 받고 광고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큰 범죄 행위인 것이고요. 검찰이 구속영장 사유에 보면 성남시가 무턱대고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턱대고 인수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게 정말 무턱대고 인수했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성남FC에 관련된 역사적인 어떤 공신력 있는 SNS를 보더라도 이제 문선명이란 통일교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후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왜 우리가 수백억 그 예산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정적이 있는 것인데 성남 시민 축구 팬들이 그거를 2, 3개월 동안 국민 거리대에서 인수하라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그걸 불가피하게 인수한 것이지 검찰의 논리대로 무턱대고 인수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년재단이라는 기부금 지정 재단을 맡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기부금 받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런데 이 기부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부해주면 이거 해줄게 라고 해서 뭔가 행정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면 이거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경남FC 때 기부금을 유치했던 기업들에게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해줄 만한 권한 자체가 일단 없었습니다. 그 인허가 권한은 도지사가 아니라 그 지자체 시장들 군수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이 기부금을 대가로 해서 편의를 봐줬다는 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FC는 네이버만 봐도요.
이거 네이버 용적률 바꿔주고 10억, 주차장 진출입로 높여주고 10억, 뭐 하나 해주고 10억, 이렇게 깨알같이 대가를 하나 해줄 때마다 10억이 미션 컴플리트, 게임 깨듯이 10억이 주어지는 경우는 제가 지금 재단 운영하고 있지만 전무후무한 사례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을 청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기업이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FC가 근데 왜 네이버 안 달았죠? 왜 두산건설 안 달았죠? 아니 광고회가 돈을 50억이나 40억 줬는데 성남FC 이 선수들은 그거 안 달고 했습니다. 근데 광고를 50억씩 하는 회사가 아니 자기 광고 하지 말라라고 돈 주는 회사가 있나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대가성이 있냐 없느냐, 뭐 서로 주고받았느냐, 뭐 이런 걸 겁니다. 뭐 순수하게 후원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성남FC, 경남FC 두 개를 같은 선상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있다면 홍준표 당시 도지사도 잘못이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법정에서 또 결정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성남FC 후원과 관련해서요, 성남시, 성남FC 고위직들 줄줄이 입건됐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물증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한국 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에요, 18일 만에 어제 또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교장각 의궤 특별전을 관람을 했고요.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광고 음악에 비춰가지고 좀 비판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재생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요. 정 의원이 지난 20일에도 국회에서 이 노래를 튼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나도 주가 조작 피해자가 되고 싶다며 주가 조작 수익 창출 피해자 소원 풀이 중입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패러디 열풍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도이치모니어스 12시 송 부르기에 동참했습니다. 나도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나도 김건희 기자처럼 내 후원 계좌가 활용당하고 싶다. 12시에 때려요 후원금, 우리 것 때립시다 후원금, 살짝 홍대이트 정청래 후원 계좌. 네, 정청래 최고위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폭로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또 패러디 영상 같은 것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영상을 다시 틀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14일에 김 여사 계좌 활용당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피해자 코스프레다 이야기를 했고, 이 패러디가 넘쳐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또 다 같이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 될 때부터 민주당 최고위원에 좀 질적 저하가 이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굉장히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저렇게 자기의 후원 계좌를 저렇게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 아이스크림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또 이 90년대생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저희 세대만 아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저 노래가 뭐죠? 무슨 노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 아마 70년대에 유행했던 광고 노래로 알고 있는데, 저거는요 어떤 회사에 대한 굉장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지금 허락받지 않고 저 회사의 거를 패러디해서 저렇게 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저걸 틀고 또 이거를 널리 알리자고 이야기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명예스럽지 않는 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야당의 최고위원회를 저런 방식으로 지난번에도 보면 그 뭡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그걸 저렇게 또 한다든지 좀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최고위원회만큼은 그래도 좀 진지하게 하셨으면 하는 건데 글쎄요 참 이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한 녹취를 또 최고위원회에서 틀기도 했었죠. 자,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은 패러디물을 도이치모터스 1당의 판결, 1심 판결 이후에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 10억 수익 창출했죠.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이 계좌를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여러 시민들이 내 계좌도 이용당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른 국민들이 이런 주가 조작에 관여됐다는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하듯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언론 분석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1당들이 주가 조작에 이용했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전체 계좌의 50% 상당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 있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전주 손모 씨의 무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용당한 계좌에 전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받은 다른 이모 씨 전주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10억 이익 받습니다. 국민들께 해명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논의 제기한 건 좋아요. 좋은데 과연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방식으로 과연 하는가 옳은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50%가 활용됐다는 게 나왔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47%가 이용됐다는 분석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억이라는 것도 나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만 어제 정무위에서는요, 검사 출신 이복형 금감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한 톨의 증거도 못 찾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저도 그 당시에 중앙지검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수사팀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도 들었고. 근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를 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 못한 거거든요. 이거는. 의원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죠. 너무 정치적으로 그런 거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내고 나온 겁니다. 기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거꾸로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안 불렀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처분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니까 조사를 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거가 없다. 한 톨의 증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 그 현장에서 특히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검찰 그 수사를 받고 나서 당연히 그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처분이 만약에 무혐의가 나온다면 정권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사들이 그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조사를 받게 되면은 또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애초에 그 이재명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왜 다른 거는 수사 안 나냐 하면서 뭐 홍준표 지사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조사도 안 받고 지금 어떠한 혐의도
번도 지금 인정되지 않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한 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상 유죄다라고 하면서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잣대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한번 서면 조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 주가 조작이라는 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마치 뭔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몇 억의 이익을 봤다고 하지만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예. 자체를 갖고 문제 삼는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10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억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 나온 공소장에 있는 그 뭐 133억 4,100억 그것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네. 자꾸 이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민생 외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만 그 이야기하는 걸 두고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판결문에 나온 내용은 뭐 47%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10억이라는 거 이제 분석해서 추정하는 액수 같고요. 근데 다만 재판부가 이걸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악용을 당한 건지 본인이 직접을 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 관련해서는 뭐 지금 확인된 건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게 뉴스타파죠. 아마 뉴스타파에서 계속해서 이 판결문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연관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아직은요. 이제 재판부가 또 내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뭔가 새롭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활용은 됐는데 그게 주가 조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증권회사 11년 근무를 네. 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말대로 하면 주가 조작의 일상화가 합법합니다. 저거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면 저거는 100% 범죄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계좌는 본인의 의사와 지시로 주식을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애널리스트라도 그분들한테 주식을 맡기면 그게 불법이고요. 주가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선수한테 계좌 이렇게 활용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범법 행위가 맞는 것이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도이치모터스 이사입니다. 이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일임 주식을 하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사지 못하게 이렇게 전산상으로 제어하는 게 그게 기본 상식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겼다면 그 맡긴 것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점 직원,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점령, 일임령 좀 복잡하지만 2010년도에는요. 증권사 지점 직원이 이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한테 전화를 하고 수량을 받고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 박영수 특검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하 직원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저 부분은요 굉장히 큰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의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저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 수사를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계속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 기소도 못했고 뭐 서면 조사 한번 했다 그러죠. 소환도 못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했더라도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문재인 정권의 수사 그 검찰이 무능력했다고 비판받을지라도 새로운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FC에서도 4년 전, 5년 전에 경찰이 불송치 했으나 검찰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재수사를 했듯이 이 부분 또 김건희 여사 이거는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지점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2010년도에 매매 거래 그리고 성과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1임이라면. 그리고 이 부분은 10년 동안 살았던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1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손실을 받고 절연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 재판 과정 보십시오. 2011년 또 매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한 톨의 증거도 못 찾았다고 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증권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게 뭐죠? 조작이라는 거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자본시장법의 법에 따르면 내가 그냥 투자했다고 해서 그 주가 조작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주가 조작이라는 걸 알고 투자하고 서로 간에 공모해야지만이 혐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범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이라는 걸 사실 알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면서 그걸 투자했다는 그 내용이 있나요? 지금 그 범인들이 주가 조작 범인들인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왜 수사를 못하느냐? 결국 서로 간의 어떤 내용에서 이게 주가 조작이다라고 했던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한 톨의 증거도 못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 조작에 단지 이용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통화하고 서로 계획하고 했다는 그 증거 자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녹취됐던 전화통화 7시간짜리 있죠. 거기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결혼하기 전에 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아유 뭐 할 수 없으면 어떡해. 말도 안 돼요. 무슨 뭐 나랑 상관없고 국가 조작 한 적도 없고 국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지 하지 내가. 뭘 알아 솔직히. 그건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몰라 나는 그런 거 할 줄을. 네, 뭐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하나요? 그 직원과 통화한 내용 이렇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뭐 거래 내역 직원이 보고하고 김 여사가 알았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게 나왔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은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니까 믿고 맡긴 1위만 입장에서 그냥 듣고 알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대화 내용인 거죠. 예. 그리고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보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문자를 통한 연락과 주문, 당시의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보면 권오수 전 회장에게 일임되었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 계좌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보다는 소위 말하는 권오수 전 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임했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복현 금감원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눈치 제일 안 보는 검사였습니다. 삼성 수사에서 이재용 회장 구속시킨 그 검사가 바로 이복현 아니었습니까? 그 이복현이 자기가 지난 정부 때 수사하는 거 보고 도저히 말이 안 돼서 옷을 벗었다고 했어요. 이재용 회장도 구속시키고 눈치 안 보는 이복현이 상사,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하지만 인사권도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고 대검 간부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꽂아 넣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눈치 보느라 이 수사에 대해서 안 할 건 안 했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소환조사 요구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조사 안 받았다라고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소환조사 요구 자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느냐? 소환을 해서 조사하고 나면 무혐의라고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대선 전에 무혐의 판결 내리기가 싫어서 질질 끌어서 조사도 안 했다. 만약 뭔가 있었으면 조사하고 기소했겠죠. 그걸 1년 6개월 동안 이성윤, 이정수 두고 안 했으면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SBS 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통화 녹음 김 여사의 무관함을 반증하는 거다.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이었고 이 녹음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이미 확보해서 검토했던 것.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전화 녹음이 저게 주가 조작과 무관한 게 아니고 유관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한테 도이치모터스 3만 3천주 8,000원에 매도를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주가 조작 선수에게 문자를 받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매매를 김건희 여사에게 통보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권오수 그 회장의 계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계좌도 권오수 이분이 매매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만약에 일임을 하시려면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고 운영 보고서도 계좌 보고서, 운영 보고서 이런 상품 설명서도 사인을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주식을 잘한다고 해서 선수한테 맡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주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 선수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활용당하면 그게 주가 조작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하는데 녹음 안 되는 뭐 비밀 통화나 뭐 대포폰이나 아니면 뭐 이 만나서 몰래
이거 했어요? 알겠어요 하지 이게 녹음되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거기다가 순진하게 다 드러내서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주고받고 하는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통화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자, 뭐 여기서 저희들이 뭐 더 이상 논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 있으면은 다시 수사해서 기소할 필요 있으면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무혐의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걸 너무 길게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좀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국회 정무위에서는요, 이 천공이란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역사의 고전을 보면 망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 유기징후가 뭐냐면 주술 정치라든가 무속 정치가 판칠 때예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관저에 대한 뭐 얘기라든가 전반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천공인이 간신론이 하는 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거의 사실을 누가 터뜨려 놓고 그거를 국회에 와서 또 여기 면책 특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또 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잖아요. 네. 자, 뭐 진실 공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천공이 관계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증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만 뭐 국민의힘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뭐 이런 입장인데, 자, 장유미 변호사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CCBB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주체로 했죠.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피해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허위사실 공표죄 기소하기 위해서는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가려야 될 겁니다. 지금 부승찬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CCTV 보시고요. CCTV가 만약에 보존돼 있지 않다면 이 내규에 따라서 CCTV 보존 기한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등을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 천공의 공관 방문서를 부인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를 저에게 보고했고, 누가 그런 일 없다고 하면 다 믿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하겠다는 겁니다. 네, CCTV 보존 기간은 30일이라고 그랬고요. 계속해서 덮어쓰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사 중이어서 그걸 건드리는 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그냥 놔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에서는요, 이 수사 중이죠. 지금 휴대전화 위치값을 따져봤더니 당시에 관저 후보지 인근 기지국에서 잡힌 위치값이 없었다. 그러니까 천공의 휴대전화 만약 있다면 그 휴대전화가 그 지역에서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 시점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최재성 의원 휴대전화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요새 어떻게 하냐 지식을 갖추고 싶다고. 천공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정도는 알리바이 때문이라도 놓고 왔을 가능성이 커요. 평호초장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아니면 안 갔다 그러면 되는 문제를 천공하고 나 위치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자, 천공 휴대전화 안 가지고 갔을 수 있고 직접 전화 받지도 않는다. 똑바로 수사하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경호처장 안 갔다고 하면 될 걸 왜 위치 확인하라 그러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주장이 그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와 똑같은 양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니 수사에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은 그걸 계속 믿는다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경찰이 수사를 덮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사실이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호도하면서 믿게 만드는 뭐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휴대전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없는 것이고 그냥 거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 다른 휴대전화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그 청담동 술자리와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부승찬 그분이 그 화장실에서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이 와가지고 자신한테 귓속말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남영신 그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은 그곳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부승찬 씨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본인이 확인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긴다? 그러면 뭐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뭐 민주당 네.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뭐 어디서 내가 그 사람이 뭐 음주운전 하는 걸 네.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자꾸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뭔가 끌고 가려는 이런 음모론은 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 그 경찰이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증거라든지 이게 객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게 가짜 뉴스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저건 심각한 범죄 행위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CCTV가 없다고 하면 차량 출입 일지라든지 그 주변의 인근에 CCTV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조금 더 노력해서 예. 이것이 분명히 진실이든 가짜든지 판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CCTV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뭐 휴대전화 값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